잠깐만요.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60세만 넘으면 매달 3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우리 동네 최 할머니는 이거 몰라서 작년에 300만 원 날렸다더라. 정말요? 300만 원이요? 그럼 우리도 빨리 신청해야겠네요. 그래, 그런데 9월부터 또 바뀐다니까. 이번에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먼저 정말 중요한 얘기부터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복지 제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농어촌과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생활비가 보탬됩니다. 충남 천안의 최병철 어르신처럼 농사 수입이 줄어도 기본소득으로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둘째, 공공의료 강화로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김말순 어르신처럼 심장검사 받으려고 서울까지 KTX 탈 필요 없이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건강관리가 쉬워집니다. 강원도 홍천의 이동근 어르신처럼 동네 의원에서 한 의사가 계속 건강을 관리해주니까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져요. 넷째, 아동수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어 손주 교육비에 도움이 됩니다. 충남 아산의 김순자 어르신처럼 손주 둘이 있으면 한 달에 2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학원비 걱정을 덜 수 있겠죠. 다섯째,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경북 안동의 박정수 어르신처럼 하루 12만 원씩 내던 간병비가 3만 6천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에 250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어느 하나 어르신들 삶과 떨어진 게 없습니다. 병원비 부담 줄이고 손주 교육비 지원하고 건강관리 쉽게 하고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고 생활비 보탬 받는 것까지 모두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제도들이에요. 지금은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시범 사업 단계인 것도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변화들 정보가 빠르면 혜택도 빠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제도들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일일이 찾아와서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알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의 작은 마을에 사는 김말순 어르신, 올해 76세입니다. 평소 심장이 약하셔서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자주 받아야 했는데 문제는 병원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동네 병원에선 안 된다니까. 서울로 KTX 타고 다녀왔어요. 교통비에 숙박비에 하루에 40만 원은 그냥 날아가요. 김말순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으세요. 동네에는 내과 정도만 있고 조금만 복잡한 병이면 서울이나 부산까지 가야 해요. 하루 종일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너무 버겁죠. 제가 아는 상주의 한혜자 할머니도 비슷해요. 배에 그림자가 있다니까 대구로 CT 찍으러 갔어요. 한 번 가는데 교통비만 10만 원, 검사비까지 하면 30만 원 넘게 나와요. 병 치유하는 게 맞나 싶어요. 이제 이런 부담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만 가야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지역에서도 심장이나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지방 공공병원에 좋은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방 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앞으로는 진안에서 가까운 전주나 대전 공공병원에서도 심장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공공병원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됩니다.
응급실, 수술실, 재활센터 등 대도시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지역에 마련해 주는 거죠. 예전에는 지방병원은 시설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좋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늘렸어요. 월급도 더 주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고 경력 관리도 도와주는 방식으로요. 김말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서울 안 가도 진료받을 수 있다니 체력도 아끼고 돈도 절약되고 참 좋아요. 정말 그래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줄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 근처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 이동근 어르신은 올해 70을 넘기셨습니다. 혼자 사시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신데 처방전 하나 받으러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혈당도 체크하고 약도 조절하려면 매번 큰 병원까지 가야 했어요. 하루가 다 가요. 이동근 어르신 얘기만이 아니에요. 산골 어르신들은 정말 힘드세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버스 갈아타고 몇 시간을 가서 병원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겨우 처방전 받으면 또 몇 시간을 돌아와야 해요. 하루가 다 가버리죠. 제가 아는 영월의 정상철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약만 타러 가도 왕복 5시간이야. 나이 먹으니 이것도 버거워. 그냥 약국에서 파는 걸로 때우게 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동네 의원 한 곳에서 한 의사가 어르신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혈압, 혈당, 복약 상태는 물론이고 운동이나 식습관까지 모두 확인하고 조언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근 어르신 같은 경우 인제읍내 의원 한 곳을 정해서 그 의사가 계속 어르신을 담당하는 거예요.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뇨 수치는 어떤지 쭉 지켜보면서 약도 조절해주고 생활습관도 상담해주는 거죠. 필요한 경우엔 큰 병원으로 연계도 해줍니다. 어르신 이번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 춘천병원에 소견서 써드릴게요. 검사 받고 오시면 제가 계속 관리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동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오래 지켜봐 주니까 안심이 돼요. 약도 내 생활에 맞게 바꿔 주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동안 병원 갈 때마다 처음 보는 의사한테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는데 이젠 내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계속 봐주니까 훨씬 편하시겠어요. 비용도 걱정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회 진료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까운 의원에서 저렴하게 또 꼼꼼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젠 병원 이리저리 다니느라 힘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세 번째는 간병비 이야기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박정수 어르신, 올해 78세입니다. 봄에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간병비가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병인 하루에 12만 원씩 줬어요. 한 달이면 360만 원이 넘어요. 치료보다 간병비가 더 무서웠어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보다 간병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따라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간병비의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일부 요양병원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루 12만 원 내시던 간병비가 앞으로는 3만 6천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이지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병간호하던 일도 줄어들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정수 어르신 같은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던 그 말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는 손주들 얘기입니다. 이건 들어보시면 마음이 더 따뜻해지실 거예요.
충남 아산의 한 농촌 마을 김순자 어르신 73세이십니다. 맞벌이하는 자녀를 대신에 손자 둘을 돌보고 계세요. 큰 손주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올해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들어온다니까 학원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겠더라고요. 김순자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요즘 손자 손녀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젊은 부부는 맞벌이 하느라 바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끝나고 나면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아는 서산의 이연숙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손녀를 돌보시는데 애가 영어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말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동수당이 나와서 조금은 보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원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에 9세 미만, 2027년에 10세 미만, 2028년에 11세 미만, 2029년에 12세 미만, 2030년에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순자 어르신 경우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둘째 손자가 8살이 되면 아동수당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주 한 명당 매달 10만 원이면 2명이면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학원비 한두 달치는 되죠. 게다가 이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손주들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8살인 손주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5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년이면 600만 원이죠. 손주 둘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어요. 김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학원 보내달라고 자식한테 말하기가 미안했는데 이젠 내가 보태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정말 마음 따뜻한 말씀이에요.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손주들 교육에 더 당당하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손주한테도 할머니가 학원비 보태줄게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신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살고 계신 최병철 어르신 81세입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오셨는데 요즘은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비료값도 오르고 일손도 부족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최병철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요즘 농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처한 현실이 정말 어려워요. 농자재 값은 치솟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평생 흙을 만져온 분들이 이제 농사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는 연기군의 조병수 어르신도 비슷해요. 쌀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비료값은 2배가 올랐어.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올해부터 마을 이장님이 전해준 소식에 귀가 번쩍 뜨이셨습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월 15만 원씩 시범 지급되고 있으며 향후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최병철 어르신 경우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농사 수입이 줄면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최소한 월 15만 원이라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면 180만 원이죠. 또 하나 에너지 기본소득이 있어요. 흔히 햇빛 연금이나 바람 연금이라고도 부르죠.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나 전북 등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마을 주민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예요. 실제로 부안군에서는 주민 한 사람당 연간 약 60만 원 가까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을에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발전 수익의 일부를 나눠준 거예요. 최병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뒷산에 풍력 발전소 생긴다던데. 그 덕에 생활비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런 제도는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마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생활비를 보태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농사 수입이 줄어도 기본 소득과 에너지, 수익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5가지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제도들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일일이 찾아와서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알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9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이 대부분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즉 놓치면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한 달만 늦어도 몇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차피 복잡하니까 뒷초연금이나 받자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신청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제 지인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 큰일 났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말하는데 제가 몰랐던 지원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한 어르신이 6개월 뒤에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을 알게 되셨는데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우리는 왜 몰라야 하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복잡한 용어, 어려운 신청 절차,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들 때문에 놓치는 혜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도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주제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간병비 지원 어디서 신청하는지,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주치의는 어떻게 정하는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실질적으로 도움받으시려면 반드시 보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일, 이젠 없도록 같이 손잡고 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